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29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조선 계속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조선의 내용은 국가 기틀의 확립,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왕으로 따지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 성까지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왕 순서대로 쭉쭉쭉 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선생님이 왕들을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뭐 태정광명성, 목현덕정, 무순서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고려시대 때도 있지만 고려시대 때는 사실 중학생 수준에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연습을 하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호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조선 왕의 순서들은 여러분이 역사 공부할 때 당연히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양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지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양이니까 여러분 조선의 왕 정도는 순서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안 돼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 순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 오늘 태정태세, 문단세, 예, 성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때가 조선 초기에 시스템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태조 이성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이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다르게 이번 시간에 조금 특징 있게 볼 거는 이성계가 등용했던 인물 누구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전, 킹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급진파 4대부 출신으로 이성계가 왕이 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이지만 이성계 옆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조선의 실질적 건국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성계 조선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지요. 한양 내부에 있는 건물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의 이름을 짓는 뭐 숭례문이나 경복궁 같은 이름 정도전이 붙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실시를 했던 인물이 정도전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정도전의 정치 사상, 정도전의 정치적인 이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하예요. 신하 중에 높은 신하. 신하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신하 중에 넘버원인데 신하들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자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새 나라 조선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죠? 그죠? 왕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성이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죠. 그냥 왕 아들이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왕, 훌륭한 왕, 어진 왕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왕이 태어났을 때 만약에 왕이 나쁜 놈이야, 만약에 왕이 사이코야, 왕이 뭐 또라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라의 운명 자체가 어떤 왕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약간 복불복의 성질로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정도전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누가 됐든지 간에 왕에게 모든 권력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신하들, 어질고 훌륭한 신하들 위주로 그 훌륭한 신하들이 왕을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면은 만약에 왕이 운이 나빠가지고 이상한 애가 태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진 사람들이 옆에 서포트를 잘 해주면은 국가의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에게 많은 권력을 밀어주는 것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 국왕에게 많은 권력을 밀어주기보다는 국왕의 권력을 신하들이 견제하고 그 신하들 중심으로 국왕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왕권이 생각보다 강하기도 하지만 약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은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모든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맨날 뭐 한다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 그래? 아니되옵니다 전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야 싫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왕이
병들은 조용히 하시오. 뭐 내 뜻대로 할 것이오.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이제는 죽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죽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만큼 왕이 어떤 걸 명령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신하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압박을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국가 시스템이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구상했던 인물이 정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조선이 끝날 때까지 신하랑 왕의 권력이 서로 맞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어쩔 때는 신하들이 왕의 권력을 좀 견제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해요.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도전부터 시작해서 왕과 신하의 권력이 어떠한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문제는 이성계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건지예요. 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당시에 이성계의 가계도입니다. 이성계는 결혼을 2번 했어요. 첫째 부인 사이에서 이사륙 아들 6명 낳았고요. 둘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2명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계 후계자를 누구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죠? 첫째 아들인 이방우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성계는 후계자로 누굴 선택했냐? 둘째 부인의, 그것도 막내의 이방석이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죠? 자, 방석이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불만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죠?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방우부터 방원이 해당될 거예요. 이 방연이는 일찍 죽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당시에 개경에 있었는데, 그때 개경에서 이성계 쿠데타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개경에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뭐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방원이는 잡혀가지고 이제 개경 안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자, 무튼 이 첫째 부인 형제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죠? 이성계가 옛날에 홍건적과 왜구와 싸울 때, 그리고 권문세족과 싸우면서 권력 다툼을 할 때, 이 이씨 형제들은 아버지 옆에서 군대를 이끌고 때로는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방번이랑 방석이는 어때요? 그때 그냥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애에 불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방석이한테 넘겨준다? 이씨 형제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문제였겠죠. 물론 이 각각 개개인들은 좀 성격이 달라서 참여하는 막 불같이 화낸 사람도 있고 그냥 무던하게 갔던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이 형제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방석이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까 보았던 정도전입니다. 자,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의 권력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보다는 신하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세자가 어리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중요하겠죠. 신하가 어린 세자를 도와서 같이 조언을 해주면서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 이방석이 세자가 됐을 때, 이거야말로 이상적인 조선의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드디어 기반이 닦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세자, 방석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형제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방우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뭐 누가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4명의 형제들 너무나 위험합니다. 나이도 많고 조선을 건국할 때 공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거느리고 있던 군대들도 따로 있어요. 자, 정도전은 어떻게 하냐? 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사병, 너희들이 사사롭게 거느리고 있는 개인 군대들 전부 다 해산하고 나라로 포함시켜라. 고려가 망할 때, 고려 말에는 뭐 너희들이 가문에서 사병들을 갖고 있는 건 인정이다. 그때는 뭐 홍건호도 쳐들어오고 매호도 쳐들어오고 뭐 가문으로서 싸워야 되고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건국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들은 사병을 전부 다 해산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씨 여기 패밀리 형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다섯째 이방원이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성격이 괄괄했던 녀석이에요. 우리 정몽주랑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정몽주 죽여버리는 것도 기억날 겁니다. 이방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병 뺏기면은 이거 진짜 우리 이빨 뽑는 거다. 우리 다 손톱발톱 다 뽑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방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세자였던 이방석이 죽여버리고요. 방석이만 죽이면 안 되겠죠. 자, 방번이 역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조선의 브레인이었던 정도전마저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왕자들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른다. 이방원이 형들이랑 이제 모의해가지고 형제의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방인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튼 이방원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원이가 이걸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이방원이 그러면은 세제 책봉을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원이가 양보를 합니다. 남아있는 형 중에 제일 큰 형이었던 방과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요. 방과가 조선의 두 번째 왕이었던 정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권력은 전부 다 이방원이에게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방원이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방간이에요. 이방간은 이방원만 없으면 나도 한따까리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이방원이 못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간이는 이방원이를 째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방간의 그러한 생각을 이방원이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형이었던 이방간이를 어떻게 한다? 죽이지는 않고요. 죽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내쫓게 됩니다. 이게 뭐다? 2차 왕자의 난이에요. 자, 그래서 형까지 내쫓고 나서 결국에 이방원은 형이었던 이방과가 나보다는 동생인 방원이가 훨씬 더 왕을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왕을 물려받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에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 딱 보기에도 왕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할 것 같죠? 자, 이방원의 업적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병을 금지시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자기 스스로는 사병을 내놓으라고 하는 정도전의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면서 막상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공신이나 왕족들의 사병들을 전부 다 금지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군사권을 왕이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왕권이 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자, 조선의 왕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의 일을 담당하는 것은 육조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행정부 그다음에 뭐 호주니까 이제 뭐 재정부 그다음에 뭐 예조니까 뭐 외교부, 교육부, 그다음에 뭐 국방부,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서들로 나눠서 일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부서들이 일을 할 때 원래 조선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냐? 얘네들이 일을 하고 나서 왕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중간에 거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 의정부에 누가 있냐? 재상이 있는 거예요. 정도전이 얘기했던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라고 하는 재상들이 모여서 이 육조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자, 왕 역시 명령을 내릴 때 의정부를 거쳐서 가는 게 조선의 일반적인 처음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생각하기에 이 시스템은 왕의 권력이 세요, 약해요?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죠. 자, 의정부를 거치기 때문에 재상의 힘이 너무 강하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나한테 다이렉트로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육조와 직접 연결된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호패법을 실시를 합니다. 호패법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분증, 민증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호패 보면은 이름 써 있고요. 언제 태어났는지 써 있고요.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합격했는지 뭐 그런 것들, 과거 시험, 그러니까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죠. 자, 그런 식의 신분증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 개개인이 어디 몇 년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세금이나 아니면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왕권이 너무나 강한 상태였습니다. 굳이 애써서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왕권에 반대하는 인물은 이미 아버지였던 이방원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되면은 왕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냐?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조금 신하들이랑 나눕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하들이 많이 나와요. 뭐 황희정승, 뭐 맹사성 이런 유명한 이름난 재상들이 이때 많이 활약을 했고요. 자, 그다음 세종대왕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훌륭한 신하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뜻을 펼쳐봐라 재상들아 라고 하면서 의정부를 다시 거치는, 그래서 왕이 의정부,
의정부가 육조, 육조가 의정부, 의정부가 왕에게 가는 무슨 제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를 거치는 거예요. 원래 아빠는 육조 다이렉트로 가는 육조 직계제였잖아요. 그죠? 그걸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종대왕 때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고는 합니다. 무조 강력한 왕권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겠죠. 나 세종대왕 집현전 설치를 합니다. 학문 연구 기관이에요. 젊은 학자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를 하게 시켰었죠. 자,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경연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신하들이랑 왕이랑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뭐 하냐?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하고 유교 공부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왕이 의견을 제시하면 신하들은 동의합니다. 혹은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보통 조선 하면은 굉장히 옛날이고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또 민주적인 그런 체제도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연을 세종대왕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귀찮지 않아요? 신하랑 왕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공부하고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세종대왕은 이 경연을 미친 듯이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가 대왕이라고 괜히 불리는 게 아니겠죠.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나신과 함께 공부하고 투나는 경연을 굉장히 활성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도 세종대왕 많은 역할을 했어요.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자, 조선 초에 조선의 국경선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경선이랑 조금 다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선은 세종대왕 때 4개의 군사기지, 6개의 군사기지인 4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여진족들을 몰아내면서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국경선은 지금 모양이랑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세종대왕 정말 많은 일들을 했네요. 6번째,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한자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쉽게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간을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서 쉽게 익혀서 날로 써서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혹은 우리가 배운 용어로 따지면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과도 연결되는 그런 훌륭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까지도 이렇게 밝혀놓는 거. 뭐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국뽕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세종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다음에 태정, 태세, 문 가야 되는데 이 문종 목숨을 금방 잃습니다. 네, 그래서 문종 이후에 문종의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기에는 재상들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 재상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내 아들을 잘 도와주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상들이 상당히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해나갔어요. 실제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 당시에 황표정사라고 불리는데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왕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왕은 하나를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어떤 하나의 안건의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황색, 누렁색으로 포스트잇 같은 게 붙여있죠. 뭐야? 이거 하라. 이거 선택하라. 의정부에서 대신들이 결정한 내용에 누런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왕은 그거를 그냥 고르는 척 할 뿐이고. 이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누런 색깔 표로 정치를 한다고 해서 황표정사라고 불릴 정도로 재상의 그런 권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박강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조금 안이 꼽게 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종의 동생 세종대왕의 2번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입니다. 자, 수양대군은 단종의 그러니까 뭐예요? 단종의 삼촌이죠. 자, 삼촌인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보면서 이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형만 아니었어도 내가 첫째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 결국에 무슨 사건을 벌이게 되냐?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종 옆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재상들, 뭐 김종서 같은 인물. 김종서는 세종대왕 때부터 활약했던 인물이고요. 4군 6친 아까 얘기했죠. 그 개척할 때도 활약하는 뭐 이름난 정치인입니다. 단종 때 높은 권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을 해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바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예. 왕을 죽이는 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거는 뭐 반란이기 때문에 왕을 바로 죽일 수는 없고요. 단종을 계속 압박하는 거죠. 단종을 계속 압박을 하고 결국에는 단종이 저보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 왕이었는데 자기 옆에서 권력을 지니면서 도와줬던 재상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단종이 저보다는 삼촌이 나은 것 같아요. 삼촌이 왕을 맡아주세요. 라고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양대군이 결국에 조선의 왕이었던 세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왜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 관상의 일부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 이정재 씨가 까만 색깔 옷 입고 나와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하는 그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 배우의 배역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영화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조가 왕이 되는 계유정난. 당연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삼촌이 되어가지고 조카를 겁박했고요. 대신들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조카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비판을 했고요. 실제로 쫓겨난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쫓겨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걸려가지고 진압당하고요. 전부 다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목숨을 잃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사육신 같은 신하들이 있죠. 죽음으로써 단종에게 충성을 바쳤던 6명의 신하,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때부터 활약했던 성삼문 같은 사람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집현전에 유명한 학자였어요. 단종은 어떻게 됐냐고요? 단종은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조가 어쩔 수 없어서 단종을 계속 살려두면은 신하들이 계속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반란을 꾀할 것이 보였기 때문에 사약을 보내게 됩니다. 목숨을 잃어요. 단종의 무덤은 저기 멀리 영월에 있어요. 영월. 이제 막 강이 이렇게 청룡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이 휘몰아치는 그런 곳에 이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에 쓸쓸하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자, 성산문이랑 반대되는 사람으로는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역시 집현전에 세종대왕 때부터 있던 사람이고요. 성산문이랑은 원래 뭐 같은 뭐 동료였죠. 그런데 이제 성산문은 단종에게 이제 목숨 바친 거고요. 신숙주는 변제를 했어요. 세조의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주라고 하면은 뭘 떠올려요? 숙주나물 떠올리죠? 숙주나물이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왜 여러분들 콩국수나 콩국수? 쌀국수나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 콩나물 같이 생겼는데 이 대가리가 없는 그 약간 이렇게 그런 콩나물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물이 숙주나물이에요. 힘아리가 없는, 힘이 없는. 근데 그 나물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금방 쉬어요.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금방 상해버려. 금방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물을 보면서 야, 이 나물은 뭐 이렇게 금방 쉬냐? 왜 이렇게 상태가 금방금방 변하냐? 마치 이거 신숙주 같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물의 이름이 뭐가 됐다? 숙주나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뭐 성산문이랑 신숙주 같은 인물들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정도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럼 세조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자, 세조 첫 번째 집현전 폐지합니다. 신하들끼리 모여서 학문 연구하는 집현전 폐지하고요.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조언하는 경연 역시 폐지합니다. 왕권을 강하게 키워야겠죠. 신하들이 뭔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주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억지로 왕이 된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왕이 다이렉트로 육조와 연결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의정부의 재상들을 거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에 세 가지 전부 다 뭐다?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조는 그냥 권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세조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을 합니다. 경국대전은 무엇이냐? 조선의 기본 법전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거예요.
그걸 세조 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세조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종인데요. 예종 역시 금방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종의 양아들이었던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자, 성종은 무슨 일을 했느냐? 홍문관을 설치를 합니다. 자, 성종은 약간 할아버지였던 세조를 보면서 좀 다르게 정치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데 손자된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만든 집현전을 없앤 걸 다시 부활시키면 약간 할아버지 디스하는 느낌이 나니까 집현전을 바로 부활시키지는 못하고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궐 내에 많은 문서들을 담당을 했고요. 왕의 자문을 담당했다. 왕이 뭔가 조언이 필요하거나 왕이 뭔가 물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담당을 했던 사람이 이제 홍문관들 되겠습니다. 홍문관원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 때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고 반포하는 것 역시 성종 때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에 가서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조선 초기의 국가의 기틀이 완성이 되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통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에서 한번 싹 끊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시기에 사림이라고 하는 사림에 사는 선비 사자예요. 새로운 선비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림만 주구장창 공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이때는 그냥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새롭게 등용됐나 보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 초기 왕들 정말 정신없이 공부를 했네요.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중간에 업적을 선생님이 얘기 안 하는 왕들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1명, 2명, 3명, 4명, 5명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왕의 업적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순서도 안 까먹게 태정, 태세, 문단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